네,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여러 청중께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패널에 참여하시는 패널 토의자하고 같이 질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 참여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왼쪽에 계시는 한양대학교의 선양국 교수님 참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 옆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김도영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반대편 옆에는 키스트 정경윤 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는 산기평 전략기획단의 송준호 PD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참여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브로드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2차 전지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2차 전지 기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끝에 계신 선양국 교수님부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그 기술 수준은 거의 세계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장 마켓쉐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마켓쉐어가 그 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마켓쉐어는 뭐 사실은 그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CATL을 비롯한 여러 BYD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마켓쉐어가 자국의 그 시장을 이용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적인 수준이나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1등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위치를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개발, 새로운 소재 그런 연구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도영 소장님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최근 저희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기술은 뭐 다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에 뒤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의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 제조 기술의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지금 상당히 그 앞서서 리드하고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지금 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경련 박사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예, 그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는 굉장히 불안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중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전지 기술에서는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변에 있는 부품 소재 기술과 원천 기술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그 수출 규제 사건이 있었을 때 전지 업계도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지 기술로서는 앞서가고 있고요. 하지만 부품 소재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송준호 PD님도 한번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 단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차전지 기술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기술은 그 중에서 셀을 만드는 전지 제조 기술이고요. 실제로 그 앞단에 있는 소부장 기술도 아직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가장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배터리 기술에는 그것을 모듈화하고 팩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탑재하는 것 기술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제조 기술에만 1등을
겨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방향성을 보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을 좀 조망해야 될 필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마켓 셰어는 꽤 괜찮은데 특히 이제 소재 장비 이 밸류 체인 관련된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 마켓 셰어를 유지를 하려면 이런 밸류 체인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셀 업체 간의 어떤 그런 상생의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소장님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서 이미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지 시장에서 그 마켓 셰어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소재 시장의 마켓 셰어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그 중간 그 소재들도 그동안 시장 그 점유율이 굉장히 부족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노력해서 빠르게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 원소재 쪽, 예를 들면 리튬, 니켈, 뭐 흑연 광산 같은 이런 원소재 쪽은 거의 대부분을 다 아직까지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지금 이런 굉장히 취약한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원소재 쪽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을 빨리 확보하고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호 PD님도 이 밸류 체인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성능의 2차 전지를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지사들도 뭐 핵심 필요한 것들은 일본, 그리고 범용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중국산의 어떤 소재 부품들을 많이 채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전지 제조 장비 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과 유럽에 진출을 많이 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자립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은 이제 전지 제조 장비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게도 늦었긴 했지만 19년 그 소부장 사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의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디로컬라이제이션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소제품 기업들도 전지사랑 협력이 좀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견제 관련해서 배터리의 밸류체인 확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뭐 포스코 케미칼처럼 원료단 수속 고민하는 소재기업 또는 전지사, 자동차사 그리고 산학연 모두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송준호 PD님이 좋은 의견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이제 그 외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셀업체는 주로 이제 대기업인 상황이니까 뭐 자본도 좀 아무래도 탄탄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어떤 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 밑을 이제 지지하는 소재 업체들이 그런 어떤 시장의 성장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뭐 중국의 소재 업체들을 또 이렇게 저희 밸류체인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의 그 장비 소재 업체들이 이런 면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내부 R&D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균형감 있는 어떤 상생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한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고 폭스바겐 이제 파워 데이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얘기하는 큰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내재화를 하겠다. 이 내재화를 할 경우에 국내 셀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타격을 받을지 등등이 이제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보고가 됐는데요. 완성차 업체는 이런 내재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윤 단장님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요? 예, 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선언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만은 점점 더 그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실질적으로는 엔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기술을 붙들고 거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향후에 전기 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많이 일어날 건데요.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를 내재화하는데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그 가는 길에 상당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계와 전자 베이스로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화학, 화공, 재료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은 그 중에서 자동차 업체 중에는 그걸 또 성공해내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자동차를 하면서 엔진을 개발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거꾸로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나 혼다 같은 데가 엔진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동차로 진화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 안에서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재화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경쟁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영 소장님도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저 정균 단장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엔진 기술을 진입 장벽으로 사용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배터리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이제 진입 장벽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예리한 수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려고 들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반도체 공급 이슈에서 보셨듯이 이 배터리의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를 못하면 미래의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이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위험성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배터리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일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정 단장님 이미 지적하셨듯이 그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독자적으로 하는 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배터리 회사의 전략적 제휴나 조인트 벤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시장을 빨리 넓혀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사업 진출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와 이제 셀 업체 간의 여러 다양한 관계 설정들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에서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화 문제입니다. 제가 발제 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리튬이온 전지는 여러 다른 기능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가연성의 액체 전해액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능을 유지하는 한, 고수하는 한 이 발화의 문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이 발화 문제를 해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양국 교수님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최장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발표하셨듯이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연성 특성을 갖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지 않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가 개발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뒤에도 논의를 하겠지만은 전고체 전지의 상업화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리튬 이온 전지를 어떻게 하면은 불이 안 나는, 발화가 아주 적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전기차, 뭐 예를 들어서 기아 EV6라든지 이런 차들은 주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한 450km. 그러니까 한 3세대 전기차라 그러는 거죠. 근데 1세대 전기차는 한 뭐 200에서 250km의 주행 거리를 가졌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행 거리가 길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많이 차에 싣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싣고 다니면 그만큼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뭐 연구는 전부 다 그 자동차 개발은, 전기차 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늘리는 방향 중에서 소재단에서 보면은 양극재에서 니켈을 더 많이 사용한 니켈 리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니켈 리치가 되면은 이제 그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60%짜리의 니켈을 쓰다가 80%, 향후 90%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초반에는 사실은 이런 양극재의 사용을 처음으로 이제 적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화재라든지 다른 뭐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됩니다만은, 향후 양극재 쪽에서 더 안정성이 높은 양극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면은, 물론 뭐 다른 소재들, 전해액이라든지 음극재도 포함해서 다 안전성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양극재 입장에서 니켈 리치 쪽에서 안정성의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사용하면은 지금과 같은 발화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송준호 PD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담아서 그거는 전기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어떠한 전지 시스템이든 화재나 불이 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의 종류가, 자동차가 사고를 당해서 배터리의 외형적인 손상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불이 나는 경우, 그거는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경우에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은 기존보다 더 오래 폭발을 지연시킴으로써 안에 탑승자가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나오는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셀의 불량이나 또는 관리의 불량, 관리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충전 중에 불이 난다라던가 그냥 방치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보고가 몇 가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우리나라는 소형부터 전기차, ESS까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나중에 충분히 자산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마저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고체전해질 부분이 파괴가 돼서 양극과 음극이 만난다면 당연히 그거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배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을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발제자이신 최정욱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만 하셨지만 배터리의 지능화가 꼭 들어가야 되는 컨셉이고요. 이런 고민들은 유럽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 배터리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열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떨 때 화재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자동차 업체사든가 그 팩이나 모델을 만드는 전기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셀 안에까지 그 기능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분야에서 진짜 학계나 또는 연구계 쪽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지의 안전성, 그걸로 인한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주신 것처럼 발화 문제는 소재단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셀 내부의 어떤 감지 기술 그리고 어떻게 그 스마트하게 운전할 수 있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셀 제조 공정 관련해서 첨언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많은 발화 사고는 불량 셀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고 사실은 공정을 더 최적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사고를 줄이는데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 단계에서 불량세를 어떻게 추출을 해낼 수 있을지 최근에 뭐 비전 기술을 도입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센서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회사는 몇 년도에 상용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어떤 큰 투자를 받아서 곧 뭐 양산에 진입을 한다. 이런 뭐 기사들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 전지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R&D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여러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전고체 전지가 정말 상용화 될 수 있는지, 언제 될 수 있는지, 혹은 그게 좀 예측이 좀 어렵다면 전고체 전지의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면 상용화에 더 근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윤 단장님 먼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고체 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반인 분들께서도 2차 전지 얘기하면 전고체 전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토요타가 2025년도에 그 전고체 전지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상용화된 전고체 전지를 자동차에 탑재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토타입을 탑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초반에 원래 그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한 10년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다시 25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25년에 프로토타입 형태로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굴러다니는 상용차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끝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전고체 전지는 언젠가는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 개발 수준이나 이런 지금 진행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먼 미래, 그게 몇 년 후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5년보다는 좀 뒤쪽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전지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가공성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대기 중에서 좀 건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나 공기와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셀 내에 들어가서도 전기학 반응 내에서 계면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리튬이온 전지 보면은 70년대 개념 나오고 80년대 소재 나오고 90년대 전지가 만들어지듯이, 근데 지금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돌파구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몇 개가 나오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양국 교수님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고체 전지 상업화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소재입니다. 소재 관점에서 보면은 정경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도 이게 안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안정한 소재가 아직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실험실이나 이런 규모에서 파일럿 라인 정도 규모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는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겠지만 진짜 양산 단계에 가가지고 문제가 없이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하고 개발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공정적인 측면입니다. 공정적인 측면은 뭐 지금 리튬 이온 전지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이제 거의 한 100불 per 킬로와트 아워 정도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리튬 이온 전지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리튬 이온 전지 라인을 쓰거나 혹은 그와 맞먹는 정도의 공정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아직은 그런 공정 경쟁력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멀었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이 전고체 전지가 상업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를 몇 년에 딱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소재도 그렇고 이제 공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성하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쉽게 몇 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고, 글쎄요, 향후 한 2, 3년 조금 더 지켜보면은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고체 전지가 이제 대표적인 차세대 전지인데요. 그 외에도 리튬 금속 전지, 리튬 황 전지, 금속 공기 전지 등이 또 연구계에서는 기초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술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특히 뭐 전고체 전지 대비 더 뭐 빨리 상용화가 될지, 후에 상용화가 될지, 아니면 영원히 상용화되기가 쉽지 않은 건지 등등의 얘기를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는 송준호 PD님 먼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고체 전지, 리튬 황 전지, 뭐 리튬 금속 전지 등등 많은 이제 차세대 전지군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올라간 테마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한정의 3국의 배터리 기술이 밀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바로 차세대 전지 기술 상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온 분야입니다. 다만 2차전지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뭔가 상용화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전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산업의 타당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전기 자동차 초기 버전인 뭐 150km, 200km 갔을 때는 고성능 전지가 너무 필요하고 그게 차세대 전지가 해결해 줄 거다라고 했지만 현재 400km 이상이 니즈가 있고 몇 년 뒤에는 한 7, 800km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더 비쌀 거라고 당분간 가격이 더 비쌀 거라고 예상되는 차세대 전지가 현재 2차전지 시장을 게임 체인저로서 바꾸어질 확률은 한 1, 20년간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결국 현재 상용 2차 전지가 하지 못하는 분야, 항공이나 우주나 극한 환경용, 즉 극히 낮은 저온이나 극히 높은 고온에서 구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쪽 산업부터 집중해서 공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030년 이전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열릴 거로 보고 있고요. 일본 뭐 시장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 한 30조 정도의 차세대 전지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약간 잠정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35년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못해도 500조, 6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즉 차세대 전지 시장은 10년 뒤부터 조금씩 성장할 분야이긴 하지만 이러한 차세대 전지 기술이 결국은 2차 전지 전체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데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좀 긴 숨을 가지고 차근차근 R&D를 준비하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김도영 소장님도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 이제 기업에서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언제쯤 상용화될까를 예측할 때 통상 그 제대로 된 성능을 갖는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된 뒤로부터 평균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로토타입이 개발된 이후에 이제 그거를 그 대량 생산해서 그 가격을 대폭 낮추는 흔히 말하는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리튬 금속 전지나 리튬 황전지, 좀 전에 그 송준호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한 10여 년 전에도 굉장히 붐도 타고 많이 연구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도 안 나온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방향도 좀 더 제대로 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아마 당분간은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 뒤에 아마 좀 규모는 작더라도 좀 비싸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 흔히 이야기하는 니치 마켓에서부터 어떤 트랙 레코더가 좀 쌓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게 맞는 그 R&D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양국 교수님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세대 전지 중에서 이제 전고체 전지가 지금 한창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리튬 금속이나 리튬 황 금속 공기 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 금속 전지 같은 경우는 1980년도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게 한 4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리튬 금속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 아까 우리 발제자인 최정국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리튬 덴드라이트라든지 리튬의 안정성, 계면 안정성 등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리튬 황이나 금속 공기 전지 이런 경우도 결국은 리튬을 써야 되고 심지어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도 리튬을 음극으로 써야 됩니다. 즉 이 리튬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은 지금 한 40년 연구해온 경험들이 쓸모없는 경험이 아니라 많은 기술을 축적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상업화될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 체계적으로 기술적인 난제들을 하나하나씩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리튬 황전지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미 그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성층권에서 그 무인 비행기를 상당한 오랜 시간, 40시간 이상의 그 비행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황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리튬 금속이나 이런 전지보다는 상업화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역시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메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난제를 안고 있고, 금속 공기 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10년, 15년 전에 나올 때 아주 꿈의 전지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지는 굉장히 어려운 전지다. 그래서 모두 어떤 기술이든지 개발이 되면은 모두 다 상용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지는, 금속 공기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리튬 금속이나 리튬 황전지, 특히 리튬 메탈의 안정화하는 이런 기술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해보면 2차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요소는 충전과 방전 시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내가 어떤 소재에 100만큼 넣으면 100만큼 그 다음 단계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그 효율이 확보가 안 되면 장기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전지로 지금 거론되는 뭐 리튬 금속, 리튬 황, 금속 공기 전지 같은 경우는 이 가역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전지 소재가 중간에 어떤 구조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전극 표면에서의 어떤 화학 반응이 제어가 안 된다든지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송진호 PD님께서도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차세대 전지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어떤 특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차세대 전지가 고안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리튬이온 전지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차세대 전지는 경쟁력 확보가 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양상으로 이 두 개의 큰 배터리 섹터가 어떤 그 관계를 이루면서 그 발전을 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가장 어려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된 배경에도 모바일 IT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논리가 이런 차세대 전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전기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능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정형화되고 쉬운 아까도 말씀 주셨던 그런 니치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은 검증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기술 관련된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마켓 시어는 좋은데 과연 얼마나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기술이 이제 진화될 때마다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제를 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원천 특허들이 다 해외로부터 온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를 잘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쉽지만
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2차 전지의 원천 기술에서의 경쟁력은 어떤지 패널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윤 단장님부터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장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원천 기술 부분에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도 보면은 리튬이온 전지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세 분이 다 미국하고 일본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불안한 1등을 하고 있지만 뭐 제조 경쟁력은 있지만 기초 원천 기술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게 되면은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력이 저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연구개발 풍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후에 이제 그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연구를 많이 하면서 어찌 보면 2차 전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어떤 연구가 진행됐냐 하면 해외에서 원천 기술 개발해 놓고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보고 그 과정을 추적해가는 연구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팔로우업 한 거죠. 따라가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불안하지만 1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치고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그런 팔로우업하는 그런 기술 개발보다는 새로운 걸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풍토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풍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사업이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도 연구 개발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정량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달성하게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따라갈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려면은 이제부터는 그 어떤 정량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나와야지 새로운 게 이어지는데 그 완전히 새로운 소재에는 어떤 숫자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연구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원천 쪽에서 우리가 체력을 많이 키워야지 나중에 차세대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선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초 원천 쪽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양국 교수님도 기초 연구 관련돼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기초 연구 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한국 고유의 그 소재가 나와서 이 소재가 우리 기업들이 1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기초 연구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 나라의 연구 풍토입니다. 연구 풍토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연구자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 연구 개발 방향들이 지금까지 풍토가 보면은 정경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스트 팔로우 역할만 해와서 새로운 것보다는 남이 개발한 거를 빨리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소재 분야를 보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 한우물만 파는 그런 연구 풍토가 되어야만이 우리 고유의 기술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연구 풍토인데, 향후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 풍토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 분석 장비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미국 물론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운 물질이 소재가 나오더라도 이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분석 장비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규명을 해야만이 이게 우리의 특허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의 특허로서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 분석 장비들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분석 장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우리나라의 기초 소재 기술이 세계 1등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추가를 해보면요, 소재, 공정, 제조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중간에도 얘기가 있었던 그 BMS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타 업체나 타 국가에서의 기술 내용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MS 기술 같은 경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기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면 시장에서 우위를 상당히 기술의 어떤 보안을 유지한 채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산학연이 BMS 관련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또 그런 환경에 노출된 셀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발화의 위험 없는 조건으로 운전을 하는 기술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초 연구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미래 2차 전지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잘 양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술 개발에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인력은 그 교육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와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술이 중요하니까 새로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재정비해가지고 전문화된 인력을 키우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재들이 미래를 정말 선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영국 교수님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력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하고 공급이 법칙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공급은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의 경쟁력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 1등 기업을 만드는 예를 우리가 많이 봐왔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좋은 사람들, 훌륭한 인재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학교 체계에서 보면은 이 배터리를 전공을 하는 새로운 과를 좀 신설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현실적으로 얼마만 향후 로드맵이 있으니까 그 로드맵을 내놓고 향후 얼마 정도의 인력이 향후 필요로 하다 이런 로드맵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걸 올려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정부 그다음에 학교 이런 기업 이런 3자가 만나서 이 부분들이 얼마가 필요하니 어떤 식의 인력
수급 전략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각 기업체에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전부 다 대기업 위주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재기업,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 수급 계획을 다시 좀 재고를 하고 이거를 짜서 좋은 인력들을 새로 공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경련 단장님도 인력 양성 관련돼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손영국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력 양성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죠. 학부생, 대학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0년 걸리는데 선택과 집중, 지금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안목으로는 성 교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짧게는 우리나라 그 전지업체 2군데가 한동안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인력 싸움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전문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인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2차전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나 혹은 연구소에서도 현장형 인력 양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좀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 학부보다는 대학원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학원에 먼저 만들고 학부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 양성을 급한 거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력과 관련해서 저도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저희도 지금 빠르게 사업을 키우려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채용 공고 내고 사람을 뽑는데 실제로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대학이 우리 사회의 그 발전 방향을 미리 좀 앞서서 리드해 줘야 되는데 이미 일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뒤늦게 이제 2차전지 과 만들고 뭐 이런다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좀 그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실제로 지금 2차전지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숫자에 비해서 졸업생 숫자가 너무 적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좀 늦었더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학부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빨리 늘리고요. 그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력 양성하고 수급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게 새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체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그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R&D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그 경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R&D를 잘 디자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준호 PD님이 저희 정말 국가 R&D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은 R&D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그 지원에 있어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되게 핫하고 다들 느끼시지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도 작년 기준 국내 전지 3사가 한 21조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만 앞에서 발제자 말씀하셨지만 향후 10년간 10배 이상의
광폭 성장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상이 아니라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 팔 때부터 3, 4년 전부터 다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즉 판매하기로 예정된 확정가만 해도 수십조, 수백조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사람이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그래서 마침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2차 전지 발전 전략을 상반기 발표를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R&D, 인력 등등등 많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R&D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며 R&D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전지 쪽에 현재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고 전지 3사가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상용 리튬이온 전지의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고, 특히나 소부장 쪽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되고요. 두 번째 축으로는 계속 오늘 많이 얘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는 기술 쪽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재 원천 기술, 차세대 전지 원천 기술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상용화하고 전지를 구현하는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신 우리나라는 전지를 구현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따라서 여기 계시는 연구소나 교수님들이 제대로 된 소재만 발굴만 잘해 주시면 그거를 전지로 구현하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가장 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대형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그게 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한 23년부터 28년까지 한 3천억 정도의 대형 R&D 자금을 투입을 해서 차세대 전지 분야의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 특히나 산업부 차원에서는 그런 대형 사업들을 발굴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전지의 고성능화가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터리의 지능화, 지능형 배터리를 통해서 사용 중인 배터리 또는 사용 후 배터리, 그거를 안정적으로 폐기 처리하는 데까지,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점에서의 배터리의 지능화, 그게 두 번째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지막 하나의 축이 작년 EU 집행위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나름 그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아니지만 자원 선순환이나 친환경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24년부터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을 확보한 기업, 확보한 국가의 배터리 제품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될 때 가격 이외의 다른 비관세 장벽처럼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친환경성 확보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R&D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R&D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송준호 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배터리 산업을 전주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 재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재활용은 이제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해서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고, 재사용은 그 배터리 자체를 하나의 응용처에서 이제 다른 응용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재사용 기술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핵심 기술들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 패널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영 소장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배터리 쪽도 그 탄소 중립이나 ESG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사업의 발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차세대 전지 기술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기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 대한 압박은 이제 그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은 배터리 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위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뺏기거나 이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활용 기술과 재사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탄소 중립에 중요하다고 해서 비싸도 써줄게라는 이 기술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뭐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먼저 말씀드리면 재사용 기술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쓰고 난 배터리를 빼내서 뭐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ESS에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열화 정도를 분석해내고 파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이 열화를 파악하겠다고 배터리를 꺼내서 일일이 다 테스트해 본다는 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동차 운행 데이터만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어떤 셀들이 얼마만큼 열화됐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예측을 해내면 이제 뭐 바운더리에 걸린 셀 정도만 꺼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본다는 걸 할 수 있는, 뭐 좀 전에 그 주제 발표에서 이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BMS 쪽이나 그걸 다시 AI랑 연결한 그런 기술이 재사용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활용 기술과 관련해서는 재활용 기술은 이제 그마저도 쓸 수 없는 배터리는 이제 아예 녹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것들을 빼내서 다시 그 원소 형태로 빼내서 이제 사용하자는 건데요. 이 재활용 기술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양극재들끼리 모으고 음극재들끼리 모아서 분류를 해놓은 걸 가지고 그 섭식 화학 방법으로 써서 정제해서 다시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진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재활용 기술의 공정을 잘 들여다보면 자동차에서 빼낸 그 폐배터리를 분류를 하고 분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력, 그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커버를 못하면 재활용 기술이 경제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해와 분류를 뭐 어떻게 자동화, 예를 들면 기계를 써서 자동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업들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통째로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녹여가지고 화학적으로 녹여서 분류를 해낼 것인지 그런 쪽의 기술 어떤 개발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경현 단장님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재사용 기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경제성 확보도 있지만은 우리나 환경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전지업체들에서 혹은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예측을 할 때 향후 2, 3년 후부터는 그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대영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거 재활용, 재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가능성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어느 선까지 우리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기술은 그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 평가해서 이제 다른 데 쓰이겠지만은 걔네들도 나중에는 그 폐배터리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재활용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서 아예 뭐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혹은 그 배터리 그레이드로 올려서 다시 쓰거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극단에서 얘를 재생을 시키거나 혹은 그 유가금속을 회수할 때도 예를 들어 양극 소재 같은 경우에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일정 비율이 있는데 그걸 비율을 맞춰서 뽑아내면은 중간 단계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방법대로의 재활용도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에서 배터리 그 폐배터리의 부품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는 그런 좀 브레인스토밍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배터리의 기술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어떤 공정상에서의 뭐 환경적인 부분, 또 정부 R&D 관점에서 또 미래의 어떤 인력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관점에서 2차 전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토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패널 토의자분들께
각자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좀 코멘트를 한 번씩 해주는 시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영국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1등 마켓 셰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히 그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도 제조 기술은 쪽에서는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업스트림, 즉 그 원료단에서의 이 경쟁력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 한번 고려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은 원료에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금속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와 경쟁 상대국인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료 확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전구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구체를 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구체 양산하는 기술이 우리가 중국보다는 앞서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전부 다 중국보다는 이 전구체 양산 기술이 중국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전구체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배터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전구체 이런 분야는 저번 제가 모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전구체를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콤비나터와 같은 큰 이런 전구체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 원하는 업체에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은 우리의 그 다운스트림인 제조 공정 쪽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세계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도영 소장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기자 시장의 폭발이나 2차 전지 산업의 그 급속한 발전에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과 특히 연구자들, 대학 사람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기회를 지금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그 포럼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재 부분이라고 보고요.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소재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 포스코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경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전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는 우리한테는 목표가 리튬이온 전지를 자동차에 탑재하는 거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리튬이온 전지도 더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이후 세대의 전지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산학연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산업체가 물론 최전방에 있었고 학연이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더해서 향후에는 좀 부처 간 협력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ESS 보급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개발하고 그 후 처리를 하는데
여러 부처가 관여가 됩니다. 간단하게 뽑아봐도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처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 부처별로 산발적인 로드맵들은 좀 만들어졌었는데 그 국가 차원에서 부처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좀 그 한참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만들면서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이 잘 수립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준호 PD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2차 산업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 2차 산업이 이렇게 커가고 있고, 그러면 향후 5년간 10년간 2차 수출도 엄청나게 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실상으로는 반도체와는 좀 많이 다르게 사이즈가 큰 배터리 팩이든 모듈이든 사이즈가 너무 크고요. 대부분의 수요 시장이 전기차 업체들이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부분의 증설 계획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만드는 수준 정도만 라인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증설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어떻게 하면 리쇼어링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계 최고 기술, 즉 차세대 전지 기술이나 리튬이온 전지의 고성능화 쪽의 기술이 확보되는 거는 마더 팩토리, 즉 메인 핵심 기술 공장은 국내에 있고, 그 기술이 보편화가 되면 그 라인들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집중, 기술의 집중, 기술의 유출을 되지 않게 준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1991년 소니가 상용한 이후에 2000년대쯤에 우리나라가 소형전지 막 할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 은퇴하신 기술자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때쯤에는 한국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셨고요. 지금은 은퇴랑 상관없이 젊은 분들도 다 미국, 유럽, 새로운 경쟁업체들, 향후의 미래 경쟁업체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인력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고급 기술 인력을 어떻게 잘 유지시키고 유출이 안 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쓸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의견을 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원천 기술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정말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다른 선진국에 의해서 주도된 거가 늘 아쉬운데,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이고 10년, 20년 진화를 할 텐데, 그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젊은 연구자들이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혹은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풍토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상당히 종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소재, 화공, 전자, 기계 모든 분야가 포함이 되는 그 기술 분야인데, 이런 기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좀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고 그런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해서 잘 육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여러 제도들을 같이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